자, 202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게 나오죠. 그 전에 잠깐 한번 보면은 거기 199페이지 그 자치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법규. 그러니까 우리가 계모임 같은 데서 만드는 회칙 이런 것들이 다 자치법규인데 여기 법에서 이 자치법규라고 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199페이지 맨 밑에 가로 1번에 규약이라는 게 나오죠. 자, 요거 누가 만드는지를 좀 기억하시는 거면 누가 만드는지. 규약은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자치법규를 규약 이렇게 부릅니다.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뭐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게 규약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200페이지 가로 2번에 보시면은 시행 규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행 규정. 이 시행 규정은 공공이 만드는 겁니다. 공공. 그래서 지자체 등 내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뭐라고 부르죠? 규약. 공공이 만들면 시행 규정. 하나 더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합이 만드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묶어서 일반적으로는 자치법규 이렇게 부릅니다. 자치법규. 이렇게.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아니라 구성원들끼리 한 약속이죠. 누가 만드는지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공공이 만들면 시행 규정,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비법에 또 똑같이 나올 겁니다. 정비법에. 그래서 누가 만드는지만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공공이 만들면 시행 규정, 조합이 만들면 정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페이지 조합 보죠. 조합. 일단 우리가 배우는 공법에는 조합이 총 3군데 걸쳐서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는 202페이지 도시개발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을 만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게 정비법상의 조합입니다. 정비법.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주택법상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법에서 조합이 한번 나오고 정비법에서 조합이 한번 나오고 주택법에서 조합이 한번 나오는데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조합이라는 단원만 가지고 딱 4문제 나옵니다. 4문제. 1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조합, 개발법 조합, 정비법 조합, 주택법 조합 이렇게 3군데서 총 4문제가 나올 겁니다. 정비법 조합이나 주택법 조합이 2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법 조합은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고 정비법 조합이라는 게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그다음에 지역 주택 조합, 그다음에 뭐 직장 주택 조합, 그다음에 리모델링 주택 조합 이렇게 부르는 게 주택법에 나오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직장 주택 조합 이것보다는 뭐 지역 주택 조합이 상당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고 리모델링 주택 조합 최근에 리모델링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가지고 시험을 한 4문제 출제를 하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출제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출제하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 난이도로 여러분들이 풀만하게 출제를 합니다. 요걸 맞추는 게 합격의 척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조합인데 조합은 요거 구역 지정하고 나서 만듭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걸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단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입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뭘 하냐면 아까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가 뭐였죠? 정관이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걸 신청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네, 개발법은 싹 다 지정권자. 근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자, 이때까지 동의 요건 하나도 안 했는데 한번 해보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도시개발구역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조합 설립할 때의 동의 요건입니다. 조합 설립할 때의 동의 요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요까지 한번 읽어보죠. 책을. 가로 1번에 설립인가라고 돼 있죠.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모이죠? 7명 동그라미.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한 뭘 작성합니까? 정관을 작성 밑줄. 그리고 누구한테 인가 신청하죠? 밑줄.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한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변경인가 이거 놔두시고 가로 3번에 인가를 신청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밑줄.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하시고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밑줄. 2분의 1 이상 밑줄. 그러니까 와라고 돼 있으니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죠. 그 다음 이 동의 요건 한번 설명드려보죠. 자,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여기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좀 극단적인 얘긴 한데, 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 99명의 토지 소유자가 3분의 1을 나눠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소유자 총수가 몇 명이죠? 100명이죠. 100명? 갑이랑 99명. 100명. 그 다음에 면적 일단 동의를 받을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갑한테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즉 면적 3분의 2라는 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그러면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넓은 사람들한테 먼저 동의를 받는 게 좋을까요? 면적이 작은 사람들한테 먼저 동의받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면적이 넓은 사람들한테 먼저 동의를 받아야 최소한의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뒤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요 말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즉 100명이었으니까 여기서 49명한테 동의를 더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면적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동의를 받고 면적에 관계없이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 요게 면적 3분의 2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가로 4번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인데 이건 다음에 볼 겁니다. 놔두시고 2번 조합의 법인격 나오죠? 법인격. 조합은 거기 법인 동그라미. 민법에서 인 이런 거 배웠습니까? 네, 배웠을 겁니다. 인. 우리 민법에는 인이 자연인이랑 법인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연인 뭐죠? 우리 사람.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 아니죠? 우리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출생 시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자동으로. 근데 법인은 언제부터 사람이 되죠?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설립 등기를 해야 법으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아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뒤에 밑줄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맨날 바꿔내는 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성립한다. X 워낙 많이 나오니까 밑에 그 연필 표시로 써놨죠. 등기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보면은 여기 정관에 대해서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고 나면 조합의 대표자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해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사람.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거지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얘네들 첫 번째 총회입니다.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조합원들 다 소집해가지고 총회를 만들어서 요거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좀 바쁜 거죠. 해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라는 걸 둡니다.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뭐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의사결정을 했죠. 그러면 의사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합장, 이사, 그리고 감사, 이 사람들을 묶어서 조합의 임원이라고 합니다. 조합의 임원. 그 다음에 첫 번째 조합의 임원은 겸직 금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겸직 금지. 즉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결격 사유라는 게 나옵니다.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겠죠? 요거 책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거기 203페이지 보면은 가로 2번에 뭐 성립 요건까지 했고 민법의 준용. 우리 민법 30조 이하에 보면은 비영리 법에 관한 일반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조합 법인이라고 했죠?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뭐였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에 관한 규정은 민법을 준용하겠다라는 거. 그다음 조합원이라고 돼 있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밑줄 토지 소유자. 그러면 여기 아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동의 받아야 되죠?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밑에 동의를 불문하고 모두 조합원이다라고 돼 있죠? 즉 찬성한 토지 소유자 아니고 그냥 토지 소유자니까 찬성, 반대, 여부를 불문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거기 성년인 토지 소유자라고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찬성, 반대, 여부를 불문합니다. 성년, 미성년을 따지지 않고 토지 소유자면 누구든지 조합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조합의 임원이라고 돼 있죠? 해서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인데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 페이지 맨 마지막에 겸직 금지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이것도 겸직 금지 의무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죠. 그 다음에 구성원이라고 해서 조합의 임원에는 조합장 한 명이랑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이 임원들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임원은 이런 것들은 다음에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결격사유 나오죠? 중개법에서 혹시 결격사유 배웠습니까? 제가 하죠. 제가. 자, 지금 거기 보면은 결격사유가 4가지가 나올 겁니다. 4가지가. 3번까지 써져 있지만 자세히 보면 4가지입니다. 이 결격사유들은 보통의 대표자 자리에 대부분 취임할 수 없는 사유로 요 4가지는 다 들어갑니다. 4가지는. 그리고 우리 공법에서도 결격사유가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 모든 결격사유의 이 4가지는 그냥 고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4가지는. 그래서 첫 번째 P 성년 후견인, P 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어린애들 미성년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입니다. 확정된 후 얼마?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아니죠. 형을 선고받고 2년이면 아직 학교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얼마? 그러니까 바깥속 공기 쐬고 나서 2년이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의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이건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지만 임원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민법 시간에 배우겠죠? 피성년 후견인은 항상 좀 정신이 나가 계신 분들. 피한정 후견인은 비 올 때마다 정신이 좀 나가시는 분들. 어린 애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금고. 우리나라에서 형벌 중에 제일 센 게 뭐죠? 사형. 사형. 집행은 안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이 존재하는 국가죠. 그 다음에 무기징역, 그 다음에 징역, 그 다음이 금고입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가 뭐죠? 네? 그렇죠. 갔다 오셨나? 징역은 들어가서 강제 노역을 해야 돼요. 강제 노역을. 근데 금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역을 산다라고 해요. 징역이라고 징역. 그래서 이 사람은 역이 부과가 됩니다. 들어가서 일도 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근데 금고는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징역을 그 노역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형이라고 해서 자격 상실, 자격 정지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이 재산형입니다.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종류가 한 9가지 있는데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 징역 이런 거 받았을 때 이렇게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러니까 형기를 다 채운 거죠. 아니면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됐다라는 건 사면 같은 것들 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그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뭐 대부분 아시던데 집행유예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대기업 회장님들 받는 형벌이죠. 징역 3년 이하가 돼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징역 3년형의 확정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신에 이 3년, 징역 3년 받으면은 교도소 가야 되는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해서 이걸 집행유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다른데 주택법 가면 나올 건데 선고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형 선고는 했죠. 징역 3년의 확정형을 받은 사람인데 집행을 유예하는 거고 이건 좀 경미한 범죄입니다. 경미한 범죄인데 그냥 선고, 실형을 살려버리면은 범죄자가 계속 양산이 되는 거고 전과자가 계속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재사회화가 힘들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범죄인들을 양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선고유예라는 겁니다. 경미한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기소유예 이런 거 있죠. 기소유예? 지금까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판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이 기소유예는 누가 하는 거죠? 검사가 하는 검사. 잘하시네. 갔다 오셨나? 갔다 오신 분들이 잘 아는데.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검사가. 그러니까 기소라는 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 권한을 검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검찰의 권력의 핵심이죠. 이게.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막 경찰이랑 검찰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라는 건 아주 경미한 범죄. 그러니까 그 미혼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마트에 가서 분유를 훔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절도죄죠. 근데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반성문 쓰고 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아예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책에는 집행유예랑 선고유예가 나올 겁니다. 선고유예.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래 임원이었던 자가 임원이었던 도중에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자격 상실이라고 나오죠? 다음 날 동그라미 자격을 상실합니다. 근데 보통 다른 법에서는 당연퇴임합니다. 당연퇴임. 이 다음 날이 되게 특이한 겁니다. 보통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당연히 퇴임합니다. 당연퇴임.
그래서 대부분은 결격 사유가 나오면은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라고 나올 겁니다. 다른 데서는. 근데 이 다음 날이 조금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직무라고 돼 있는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분장, 나눠 갖습니다. 조합장의 일을. 그다음에 감사는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됐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리을,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 그게 민법에서 대리 배웠습니까? 네, 배웠습니다. 총칙에 126조, 125조, 126조, 129조 표현 대리 것집 이런 거 배웠겠죠? 무권 대리 135조 이런 거 배웠겠죠? 앞쪽에 나오는 거니까. 해서 보면은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라고 하죠. 해서 여기 보면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은 원칙 누구죠? 조합장. 조합장이 거리 시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됩니다. 근데 조합장이 조합이랑 소송을 하는데 조합장이 또 조합을 대표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죠? 쌍방대리가 되는 거예요. 쌍방대리. 그래서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감사가. 그래서 제가 조합장 이사를 오른쪽에, 감사를 왼쪽에 이렇게 필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됐습니다. 나머지 총회, 대의원회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죠. 요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조합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만듭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모이죠? 7명이 모입니다. 7명. 개발법은 7명이 모입니다. 개발법은 7명. 개발법은 7명. 나중에 정비법 가면 5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은 7명 이상이 모여서 뭐 하죠? 정관을 작성, 정관을. 그리고 정관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죠? 누구한테? 지정권자. 그리고 인가를 신청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면적은 3분의 2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성립하죠, 조합이? 아니고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의사결정기구에는 총회랑 대의원회가 있는데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토지 소유자. 조합 설립에 반대해도 상관없습니까? 미성년자도 됩니까? 그 다음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사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게 임원들. 조합장 1명이랑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둡니다.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저 4가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얼마?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그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4가지 결격 사유는 뭐 중개법이고 어디고 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임원이었던 자가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언제 자격을 상실하죠? 다음 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요까지. 그래서 시행자에서 이거 말고 암기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암기사항들이 좀 자주 나왔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요 조합입니다. 조합. 그 다음에 이렇게 시행자를 정하고 나면 시행자가 뭐 작성해야 되죠? 해서 실시계획 보죠. 208페이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한다라는 건데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고 이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고시하고 나서 사업을 실시를 한다라는 거. 요때 자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이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자, 보면은 가로 1번에 실시계획 작성 의무라고 돼 있죠? 시행자 동그라미.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거기 비출하죠.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 왜 포함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아까 뭘로 봐줬죠?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정하겠죠. 그리고 나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 계획은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계획 하나 만들자. 이거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실시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시 계획 안에는 뭐가 포함돼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됩니다. 제가 개발 계획을 설명드릴 때 개발 계획 내용이 한 18개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거 못 외운다고 했습니다. 제가 딱 4개만 외울 겁니다. 개발 계획 내용 중에는. 근데 개발 계획에는 뭐뭐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그거 옳은 지문입니다. 그냥 맞겠지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른 데서 정답을 찾아야지 이게 개발 계획의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 그런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에는 뭐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하면은 그거 맞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건 틀린 지문. 그거는. 그래서 다른 것들 개발 계획에는 뭐뭐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면은 맞겠지 하고 다른 데서 정답 찾으면 됩니다. 대신에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포함된다. 이건 틀린 지문. 지구 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에 포함되죠? 실시 계획에. 실시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개발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법에서 실시 계획에 포함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개발 계획의 내용은 됐고 그다음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 그래서 가로 2번에 실시 계획의 작성 기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실시 계획은 당연히 상위 계획인 개발 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됩니다. 개발 계획이라는 게 이거죠? 개발 사업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만드는 계획들, 하위 계획들은 당연히 개발 계획에 부합하도록 들어맞도록 수립을 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3번 이런 거 됐습니다. 가로 3번 실시 계획의 인가라고 돼 있죠?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면 누구한테 인가를 받죠? 두 번째 줄 지정권자의 인가 밑줄. 그럼 만약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입니다. 이거 인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가 자기를 인가할 필요는 없겠죠. 오케이. 그게 괄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 됐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제가 지금 넘어가는 거 막 X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봐야 됩니다. 혹시 막 다른 거 됐습니다 하면은 막 꽃표 막 이렇게 치고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다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했죠. 그리고 나면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수용 방식, 하나는 환지 방식 중에 사업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어떨 때 이런 방식을 택하는지가 나오죠. 211페이지 2번에 시행 방식의 구분이라고 보이죠? 자, 우리는 수용 방식을 기억할 거고 나머지는 환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뭐 필요 없는 말인데 한번 읽어보면은 시행자는 그 본문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할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이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밑에 거기 표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걸 기억할 겁니다. 이걸 수용 방식은 뒤에 보니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거기 밑줄 집단적인 조성화 공급. 자, 지문에 집단적인 조성화 공급 이 말 나오죠? 그 수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환지 방식입니다. 요렇게 집단적인 조성화 공급은 수용 방식이고 나머지는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집단적인 조성화 공급은 수용 방식. 그러면 수용 방식은 상대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도시는 수용 방식입니다. 야, 그럼 환지 방식은 안 해라고 할 수 있지만
엄청 많이 합니다. 대신 소규모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공급을 하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신도시에 이름이 붙는 겁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막 여기에다가 몇만 호의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근데 환지 방식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잘 모르는 뿐이지 요거 환지 방식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집단적인 조성화 공급은 수용 방식이고 나머지는 환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번은 보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은 일단 지금 현재 효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토지의 효용이. 그리고 여기는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업을 해서 읽어보면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합병, 그 밖에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하는 게 환지 방식.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라고 돼 있죠? 현저히 높습니다. 자, 땅값이 엄청 비싼데 이거 수용 방식 하면 어떻게 되죠?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땅을 바꿔주는 방식인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은 수용 방식, 나머지는 환지 방식. 그 다음 수용이랑 환지를 섞어서 하는 걸 혼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혼용 방식. 이건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박스 안에 분할 혼용 방식이랑 미분할 혼용 방식 이렇게 돼 있죠? 자, 분할 혼용 방식은 구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수용, 여기 환지 이렇게 하는 게 분할 혼용 방식. 미분할은 나누지 않고 수용했다가 옆에는 또 환지했다가 옆에 수용했다가 또 환지했다가 하는 거. 그게 미분할입니다. 끝. 내용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뭐 212페이지 새로운 개발 방식의 도입. 뭐 됐습니다. 214. 자, 이제 수용 방식이라는 게 나오죠. 수용 방식. 214페이지. 우리는 수용 방식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죠? 오늘 OX 지문에도 있던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그 시행자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수용을 할 때 N은 원칙 무슨 법을 준용한다고 했죠? 네, 그겁니다. 그거. 수용 나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공시법을 준용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14페이지. 수용 방식이라는 건 여기 토지가 있겠죠. 이런 저푸른 초원을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사들여 가지고 이렇게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해서 이걸 분양하는 방식, 그게 수용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시행자가 토지를 사들이는데 시행자, 공공 시행자뿐만 아니라 민간 시행자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해서 가로 1번에 수용의 주체 보입니까? 시행자 동그라미. 그 시행자 앞에 생략된 말은 모든이란 말이 생략된 겁니다. 모든. 그러니까 만약에 공공시행자에 국한되는 거다, 민간시행자에 국한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다가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라고 써줄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냥 시행자라고 나오죠? 이건 공공, 민간, 모든 시행자를 말하는 거야. 모든 시행자. 이렇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방금 시행자 누구 한다고 돼 있었죠? 도시개발 방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시행자. 방금 동그라미 친 게 시행자. 가로 1번에 거기 시행자. 맨 앞에 시행자.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그러면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을 못합니다. 틀린 지문.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이는 거지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시행자가 한다. 근데 모든 시행자가 할 수 있지만 여기 민간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자, 그래서 가로 2번 수용 시 동의라고 돼 있습니까? 맨 앞에 민간 동그라미. 민간 시행자는 거기 가로 뒤에 민간 시행자 바로 뒤에 가로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 그게 싹 다 민간 시행자 써놓은 겁니다. 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마지막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밑줄.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밑줄. 중간에 동의 요건보다는 동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죠. 이 자리에 지방공사가 수용을 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또 틀려. 이 지방공사도 공공. 아까 공공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 사람도 공공입니다. 동의를 안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공공시행자를 넣어가지고 동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 동의 요건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자 지금 거기 있는 동의 요건 아까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랑 다른 겁니다. 이거 조합 설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라고 돼 있었죠. 근데 여기는 면적 3분의 2를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소유하고 시행자가 가지고라는 겁니다. 가지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왜 할까요, 이거? 첫 번째 국가 발전을 위해서, 2번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수익 사업을 하는데 그 민간 시행자한테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건 국가가 민간이 돈 버는 걸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3분의 2는 자기가 가지고라는 겁니다. 가지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공익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너희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소유한다라는 건 3분의 2 가지고 와.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수용하게 해줄게. 이 동요권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시설 사업할 때 도로 같은 걸 설치합니다. 민간도 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민자유치 도로라고 예를 들었죠? 거기 가려면 우리 공짜로 못 다니죠. 톨게이트 지나치죠? 그것도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 사업의 시행자도 민간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민간이 수용할 때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 도로 같은 거 설치하면 우리도 좋으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수용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면적 3분의 1을 소유한다라는 게. 근데 그 동의 요건보다도 중요한 건 동의가 필요한 건 누구만? 민간만. 공공은 필요가 없고 민간만 동의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로 3번에 수용할 때 원칙 무슨 법 준용하죠? 네,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근데 동그라미 2번, 3번에 사업 인정, 재결 신청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 시설 사업에서는 안 했는데 한번 해보죠. 자,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고 수용을 할 때 민간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요걸 준용합니다. 근데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는 요걸 준용하지 않으니까 특례입니다. 공치법에 있는 규정과 다르게 하겠다라는 거, 다르게. 첫 번째는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입니다. 자, 지금 어디를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건 안 할 겁니다. 지금 사업 인정이 무슨 말인지만 말씀드릴 건데 수용은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공익사업을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치법에서는 국장에게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받고 그 내용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업인정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인정. 즉 국장에게 사업 인정을 받고 내용을 고시를 해야 그때부터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공지법에서는. 근데 여기 준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즉 원래는 시행자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에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안 받아도 개발 사업 하다가 뭘 하고 나면은 국장에게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업 인정의 의제입니다. 거기 보면은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요 개발 계획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에서 뭘 하고 나면은 국장한테 따로 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그거 받은 것으로 봐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사업 인정입니다. 사업 인정. 그래서 세부 목록 고시 그런 것들은 다음에 외우면 되고 지금은 이 사업 인정이 뭔지만. 사업 인정이라는 건 국장에게 사업 인정을 받고 고시를 해야 수용할 수 있지만 개발 사업에서 뭘 지나치고 나면은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재결 신청이라는 게 나오죠. 자, 재결 신청이라는 건 이 제자가 다시 할 때 그 제자가 아닙니다. 재판할 때 제자입니다. 재판할 때. 즉 토지 소유자랑 시행자는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얼마 줄게. 오케이 하면 끝. 근데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 다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재결 신청입니다. 즉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너랑 말이 안 통하니까 재판의 형식으로 결정을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이걸 재결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재결 신청. 자, 지금부터 쓰는 건 들어만 놓으십시오. 토지 수용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 신청을 하면 일단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이 조정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받아들이면 끝. 근데 여기 불복하죠. 그러면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끝. 근데 여기 불복하죠. 그럼 이제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의 형식으로 결정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걸 재결 신청이라고 합니다. 원래 공시법에는 재결 신청은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공시법에서는. 근데 여기 준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 안에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 재결 신청을 하는지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은 사업 인정이 무슨 말인지 재결 신청이 무슨 말인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업 인정이라는 건 국장으로부터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받는 걸 사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결 신청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죠. 이러한 규정들은 공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토지상한 채권이라는 게 나오죠. 시행자가 갑의 토지를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이 수용 보상금을 공시법에서는 원칙 사전이라는 건 수용을 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수용을 하기 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자, 수용 보상금은 원칙은 수용을 하기 전에 현금 주는 게 원칙. 근데 토지로 즉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다 끝나고 조성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나왔던 채권은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매수청구권에서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해줘 청구를 합니다. 원칙은 현금을 주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라고 합니다.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토지 상환 채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채권이 2개 더 남았습니다. 요 채권 4개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이게 한번 싹 모아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그 전에 원칙은 현금을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죠. 이거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합니다. 예외적으로 주는 거니까. 나는 꼭 현금 받고 싶은데 채권을 준다고 그러면은 원할 때만.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들은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합니다. 그다음 여기도 제가 시행자라고 써놨죠. 그러면은 공공 민간 모든 시행자가 발행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민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 그다음 여기 상환자 들어가는 채권들 요건 기명식 증권이라고 합니다. 기명식 증권. 채권에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채권에 써져 있는 채권자 이름이랑 채권 소지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채무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변제를 합니다. 이 기명식 채권의 반대말이 무기명 채권, 무기명 증권입니다. 무기명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백지수표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는 거 말이에요. 본 적 있는 거. 여러분 지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수표 말고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그게 바로 무기명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명 채권들은 채권에 채권자가 누구다 이름이 안 써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들고 가면 나한테 그걸 주는 겁니다. 이렇게. 즉 무기명 채권은 채권 소지자를 채권자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들고 가면 그 금액만큼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요 상환자 들어가는 채권들은 기명식 증권이라고 합니다. 기명식 증권. 요거 가지고 한번 볼까요? 해서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이라고 해서 발행권자 맨 앞에 시행자라고 돼 있죠? 역시 모든 시행자를 말합니다. 모든 시행자.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뭐 할 때? 원할 때만 발행. 원할 때. 그 다음에 토지대 매수 대금의 일부,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토지 주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건물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채권을 발행할 때 보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만? 그래서 민간 동그라미 마지막에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미출. 그 다음에 채권 발행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승인 받을까요? 지정권자. 시행자가 발행할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아까 발행 조건에서 이율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상환자 들어가면 무슨 증권이라고 했죠? 기명식 증권입니다. 이 정도만.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나오는데 이런 것들 뭐 다음에 보면 되고 218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수용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방금 봤던 이거.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공치법 준용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수용할 때 동의가 필요한 건 민간만 동의를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치법 준용의 특례로서 사업인정 시 재결 신청 그리고 요거 토지 상환 채권 요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18페이지 5번에 보면은 원형지라는 게 나오죠. 자,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 건데 요거 개발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냥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걸 원래 형태의 땅이다라고 해서 원형지라고 부르는 원형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토지 이걸 조성토지라고 합니다. 조성토지.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원형지 이거 누구한테 줄 건지 그게 문제입니다. 조성토지 이거 누구한테 줄 건지 조성토지 얼마짜리인지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원형지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형지는 누구한테 어떻게 공급하고 조성토지는 누구한테 어떻게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에서는 요거 모든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데 동의받는 거 누군지 그 다음에 공치법 준용하는데 공치법 준용하지 않는 거 뭔지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
그 다음에 원형지 누구한테 어떻게 공급하는지, 조성토지 누구한테 어떻게 공급하는지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해서 원형지부터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